안녕하십니까, 휴휴 주막입니다. 오늘은 밖에서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기분 좋게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음주 문화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6번째 위스키 몽키 숄더 디 오리지널. 제가 이 녀석에 대해 처음 글을 쓴 건 출시되고부터 꽤 초창기인 2010년도입니다. 글렌피딕과 발베니를 창조해낸 그 유명한 윌리엄 그랜트에서 출시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적인 장명 센스, 멋진 척하는 웹사이트, 트렌디한 위스키 바를 의식하는 모습, 칵테일을 권장하는 행태 등 모든 것들이 뼈마디가 다 시릴 정도로 적나라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녀석이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더 위스키 익스체인지의 싱 형제 같은 영향력 있는 평론가들은 심지어 녀석이 위스키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세상의 고정관념을 바꿨다 라고까지 칭송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녀석은 블렌디드 몰트, 즉 여러 싱글 몰트를 섞어 놨지만 그레인 위스키는 따로 첨가되지 않은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운 좋게도 윌리엄 그랜트는 다수의 증류소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글렌피딕, 발베니, 그리고 키닌비, 원액들을 블렌딩하여 칵테일용으로 생산되는 범용성 높은 위스키를 개발해냈습니다. 맨 처음에 디 오리지널을 출시한 후 피트향이 첨가된 버전인 그 이름도 뻔한 스모키 몽키를 출시했으며 칵테일 형태로 미리 혼합해 판매하는 레이시 올드 패션드 스타일도 출시했습니다. 오늘날 비록 이 브랜드는 마스터 블렌더 브라이언 킨스먼의 공로로 인정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랜트의 보수적 스타일 위스키 장인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스튜어트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누가 뭐래도 상대적으로 단맛에 길들어 있고 이색적인 브랜딩에 취약한 버번 애호가들을 타깃으로 특별히 고안된 녀석입니다. 그러니 트렌디한 바와 칵테일 인플루언서들이 열광적으로 녀석을 집어들고 수많은 상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 정도 가격대라면 그럴 만한지도 모릅니다. 원숭이 3마리가 이 보틀의 목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플로우 몰팅 공정 중 메가를 일일이 손으로 뒤집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걸리는 고질병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진짜 원숭이와 관련된 용어는 아니며 이 위스키를 만들 때 그 어떤 원숭이에게도 위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77번째 위스키 뉴 리프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버트린 본드라고 병에 쓰여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유리에 양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중요한 내용임이 틀림없겠죠. 위의 내용은 18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종의 미국 위스키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라벨로 위스키의 원산지, 도수 및 숙성 기간을 보장하는 증표입니다. 누가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라벨이 우리에게 진짜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 제품이 다른 증류소에서 구입한 원액으로 만든 위스키가 아니라 뉴리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위스키이며 해당 브랜드에서 직접 병입까지 진행했음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최근 크래프트 증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켄터키와
오하이오의 경계에 있는 뉴포트에서 자체적으로 버번, 라이 및 기타 증류주를 양조하는 뉴리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독자적인 소유권, 전통과 혁신의 조화, 적절한 증류주 숙성에 들이는 이들의 노고는 분명하고도 명확하며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2,300여 개 이상의 크래프트 증류소가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더구나 위스키처럼 쟁쟁한 경쟁자들이 넘쳐나는 유구한 전통이 있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신선하고 색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감과 독립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들의 제품군은 단연 돋보입니다. 이들의 버번은 전량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곡물을 사용하며 옥수수 65%, 홍일 30%, 그리고 메가보리 5%의 매시빌로 만들어지는데 50%의 도수로 보틀링되며 톡 쏘는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풀 사우매시 켄터키 증류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저온 여과를 거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스키보다 높은 도수는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칵테일 베이스로도 아주 그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꼼꼼히 포장되어 있고 풍미는 강렬하며 증류기는 제값을 하니 이보다 더 좋을 리 있겠습니까? 78번째 위스키 니카 위스키 프롬 더 배럴.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소박하고 작은 병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미국 잡지 위스키 어드보케이트도 녀석을 2018년 올해의 위스키로 선정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스키가 실제로는 일본 위스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일본 위스키는 아닙니다. 일본 법은 위스키를 생산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원액을 수입하여 블렌딩한 후 일본 위스키라고 이름 붙여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일본 위스키의 호황기와 비례하여 스코틀랜드의 벌크 위스키 수출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했지만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 쉬쉬하던 부끄러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증류주 및 리큐어 제조자 협회가 2024년 3월까지 일본 위스키로 표기한 위스키는 실제 일본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강제 규정을 발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최근 개정판에 남긴 저의 논평 중 일부는 묘하게도 예언처럼 들립니다. 회상하자면 전 이렇게 썼습니다. 니카는 창립자 마사타카 타케츠루가 도입하고 명맥을 유지해온 스코틀랜드 전통에 강하게 영향받은 위스키를 만들기 때문에 녀석의 첫인상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줄지도 모릅니다. 면서 덧붙여 평소 즐겨 마시던 그 녀석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다가도 곧 풍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마실수록 점점 빠져들다가도 묘한 색다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해외로 이주했다가 모국어의 억양으로 낯선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됩니다. 이 블렌드에는 니카가 소유한 벤네비스가 약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가 이 글을 쓰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거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이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가격이 하락한 것 같으니 제가 일전에 썼듯 이 위스키로 가까운 친구들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혹은 대안으로 녀석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그리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지도 모를 벤 네비스 싱글 몰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79번째 위스키 오반 14년. 원래는 디아지오의 클래식 몰트로 분류되던 오반은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일부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주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반을 무인도에 꼭 가져가야 할 꿈의 술 중 하나로 꼽고 있고 14년 숙성의 이 맛있는 녀석은 쟁쟁한 동료들에 비해 명성과 화려함이 부족하더라도 매우 훌륭한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소리 높여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지오가 오반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는 이유가 오반의 제한된 생산량 때문에 사람들이 오반이 얼마나 좋은 술인지 안다면 너도 나도 사갈 것이고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류소는 주위에 자연스레 형성된 고즈넉한 웨스트 하일랜드 마을의 심장부에 박혀 있어서 규모를 확장하고 싶더라도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장점인지도 모릅니다. 규모 확장으로 인한 맛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모든 생산 방식이 특별한 변화 없이 예전 그대로의 방식으로 살아있는 기억처럼 이어져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류소를 방문해 보면 정겨운 어수선함,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습니다. 산업 발전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익스프레션은 단 3가지뿐입니다. 14년과 숙성 기간이 별칭되지 않는 두 종류가 있는데 리틀베이와 몬티아 피노 쉐리 캐스크 방식의 디스틸러스 에디션입니다. 오반은 디아지오의 2021년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에 등장하지만 세 자릿수를 돌파한 가격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기 TV 시리즈인 왕자의 게임과 엮어 오반 베이 리저브 나이트 워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이 맛있는 14년 버전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훌륭한 물건입니다. 복합적인 풍미, 소금기, 스모크 향이 가득하지만 결코 균형을 잃거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 첫인상은 곧 말린 과일과 시트러스의 단향으로 변화하다 끝에는 다시 스모크 향과 몰트 향으로 여운을 남깁니다. 요새는 50파운드가 넘는다 해도 여전히 크게 남는 장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일라 몰트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받는다면 이 몰트가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몰트의 팬이라고 말씀드렸나요? 80번째 위스키 올드 포레스터. 여기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위스키가 있습니다. 밀봉 처리된 보틀의 판매에 변질을 방지한 최초의 법원이며 회사 창립자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하며 1870년대부터 이름을 날렸으며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가성비까지 끝내줍니다. 사실 너무나 매력적인 저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흥미를 잃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곳 올드 포레스터 본사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법원의 전반적인 하락세와 맞물려 다소 칙칙하고 낡은 패키징은 판매 저조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 회사만 아니었다면 경영진이 일찌감치 손절해 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무도 감히 브라운 법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브라운 가족에게 면대면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전달할 배짱이 없었기에 살아남은 걸로 보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드 포레스터는 아무도 솎아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브랜드를 썰어버리려는 계획이 싹트기가 무섭게 바로 뿌리 뽑아버리는 누군가가 막후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자,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정통성 있는 헤리티지와 전통 문화에 다시 관심을 보입니다. 또 한 번 이 녀석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가격을 2배 이상 내면 더 높은 도수의 스테이츠맨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86 프루프 44% 알코올 도수야말로 가장 근본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은 이 모든 전설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 시가지 중심에는 증류소와 방문자 센터가 있는데 민트 줄랩 칵테일 버전을 병입해 팔 정도로 놀랍도록 다양한 올드 포레스터 제품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올드 포레스터가 제품군을 상당히 다변화한 것 같습니다. 농림으로 우거진 정글 같은 유통시장에서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더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더 오래 숙성된, 더 멋진 패키징에 담은 혹은 더 비싼 버번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복합적이거나 오래됐거나 멋들어졌거나 혹은 비싼 술에 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술은 그저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운 오랜 친구 같은 술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따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위스키 여기 하나 있습니다.